독일이 한국을 향해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립 공장 출신이 무슨 전차냐. 한국은 도장 한 번이면 끝나는 나라다. 전차의 종주국 독일의 자신만만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웃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폴란드가 독일을 제치고 한국 전차 1150대를 사들였습니다.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작 독일은 29년째 새 전차를 단 한 대도 만들지 못했고 유럽에서 전차를 가장 많이 가진 터키마저 그 심장을 한국에서 사왔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독일은 왜 갑자기 입을 닫았을까요? 그날 독일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아침 베를린의 한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 1150대를 사들이기로 했다는 속보가 대형 화면에 떴기 때문입니다. 계약 금액만 7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4천억 원. 유럽 방산 역사에서 단일 계약으로는 전례가 없는 규모였습니다. 그 화면을 보는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12명의 숨소리가 동시에 멎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쥔 손가락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으로 살짝 넘쳤는데도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1150대.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속보가 뜨자마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분석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독일이 아니라 한국을요? 폴란드가 우리를 두고 한국을 골랐다는 겁니까?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창밖으로 흐린 베를린의 하늘이 보였고 회의실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회의를 주재하던 베버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늘 침착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다시 확인해 보게. 젊은 분석관이 황급히 자료를 두드렸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1150대. 그리고 이미 초도 물량이 폴란드 현지에 내려졌다고 합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의자를 뒤로 빼며 일어섰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전차의 종주국이었습니다. 이런 회의실에서 다른 나라의 전차 소식에 이렇게 술렁인 적이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우리가 기준이었고 늘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는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화면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의 핵심 부품을 사들이는데 더 이상 독일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리에서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저는 라이너 보겔만입니다. 독일 정부에서 무장 장비 조달을 총괄하던 책임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독일제 전차 부품을 다른 나라에 팔 때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장이 없으면 세계 어느 나라도 독일 기술이 들어간 전차를 함부로 수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그 일을 했고 그 권한을 제 인생의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 도장이 휴지 조각이 되는 광경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도 저는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회의실에 저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거친 수염 자국이 손끝에 까슬하게 닿았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인정하기 싫은 질문 하나가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이렇게 된 거지? 불과 10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우리에게 전차의 심장을 빌리러 오던 나라였습니다. 엔진과 변속기를 하나로 묶은 그 핵심 덩어리를 그들은 스스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시험만 들어가면 부품이 깨지고 멈춰섰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직접 읽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30년이 지나도 우리를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유럽 한복판에서 1150대를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흐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멀리서 도시의 소음이 둔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요. 이게 운이 좋아 한번 터진 일인지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가 뒤집힌 건지 제 두 눈으로 끝까지 보기로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제 35년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리게 될 줄은. 독일에서 자란 사람에게 전차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건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서방 세계의 전차 기준을 만들어 온 나라였습니다. 레오파르트 2라는 이름은 전차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이름이었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 전차를 사갔고 우리 부품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작은 전차 모형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황동으로 만든 레오파르트 2 모형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모서리가 반질반질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저는 그 모형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저는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떠올렸습니다. 사실 그 모형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KMW에서 평생 전차의 심장을 설계하던 엔지니어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전차의 심장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몇 안 된다고. 그리고 독일이 그중 으뜸이라고. 저는 그 말을 자장가처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게 전차란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이고 우리 가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또 하나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도장이었습니다. 독일제 변속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변속기를 얹은 전차를 어느 나라에 팔든 마지막에는 반드시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승인 도장을 찍는 부서의 책임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전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안에 우리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한 제 서명 없이는 단 한 대도 팔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권한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독일의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회의가 있고 며칠 뒤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클라우스 라이히마이어. 우리 방산업계에서 가장 입김이 센 인물이었습니다. KMW에서 오래 일했고 지금은 조달청에 조언을 하며 마쿠에서 큰 거래들을 주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고급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두꺼운 카펫이 깔린 방, 묵직한 와인잔, 은은한 조명. 식탁 위에는 각 구운 빵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보겔만, 폴란드 일로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그게 얼마나 가겠소? 저는 잔을 든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조립 공장 출신들이 전차를 만든다고 변속기 하나 제 손으로 못 만들어서 우리 발밑에서 빌어가던 애들 아니오. 두고 보시오. 몇 년 안에 그 전차들 다 멈춰서서 우리한테 다시 기어올 거요. 그는 와인잔을 빙빙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도장 한 번 안 찍어주면 끝나는 나라요. 한국은 그걸 잊지 마시오. 도장 한 번이면 끝나는 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도장을 쥐고 있는 한 저들은 결국 우리 손바닥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와인을 들이켰습니다. 떫고 묵직한 맛이 혀끝에 감돌았습니다. 라이히마이어는 식사 내내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포크로 고기를 썰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억나시오? 예전에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 변속기를 통째로 뜯어서 베끼려다 실패한 일 말이오. 그 사람들 우리 부품을 분해해 놓고 다시 조립도 못해서 쩔쩔맸다지. 그걸 우리 엔지니어가 다시 맞춰줬다는 거 아니오. 그는 그 이야기를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그가 웃을 때마다 그의 살찐 손가락에 낀 금반지가 조명 아래 번쩍거렸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지. 한국이 자기들 전차에 우리 변속기를 달아놓고 시험에서 0.7초가 모자라서 망신을 당했다는 거 아니오. 정지 상태에서 속도 내는 시험에서 말이오. 세계 최강 전차가 0.7초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됐다고 자기네 신문이 다 썼다지. 그런 애들이 무슨 전차를 만든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래, 저런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따라오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저는 가장 부끄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남을 비웃으면서 그 비웃음이 제 얼굴에 어떻게 비치는지도 모르는 표정 말입니다. 보겔만, 우리는 전차의 종주국이오. 저들은 영원히 우리를 못 따라와요. 건배합시다. 저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유리잔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가 그 자리에서 들은 마지막으로 마음 편한 소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베를린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라이히마이어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도장 한 번이면 끝나는 나라. 머리로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서걱거렸습니다. 며칠 전 회의실에서 봤던 그 한 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전차의 핵심 부품을 사는데 더 이상 독일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 한 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라이히마이어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도장은 이미 의미를 잃은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그건 과장된 보도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황동 전차 모형의 차가운 감촉을 자꾸만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차의 심장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몇 안 된다고. 저는 그 말을 붙잡고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한 통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서를 펼친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전차의 심장을 완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를 모두 자기 손으로 만든 완전한 국산 파워팩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시험만 통과한 수준이 아니라 실제 양산 전차에 100% 장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종이 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이 부품 하나를 더 만들게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도장이 영원히 필요 없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전차에 우리 변속기가 안 들어가는 순간 우리 승인도 필요 없어집니다. 그들이 전차를 어느 나라에 팔든 이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지켜온 그 권한이 보고서 한 장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깊이 기댔습니다. 가죽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창밖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푸드덕 날아올랐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목소리가 제 생각보다 크게 울려서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분명 무언가 빠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부품은 성능이 떨어질 거라고, 분명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제 35년이 통째로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국 전차에 관한 자료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종이 더미를 넘기는 손끝이 조급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저는 한국의 약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넘길수록 제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한국 전차는 무게가 가벼웠습니다. 우리 레오파르트2가 68톤일 때 그들의 전차는 53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힘을 내는 엔진을 달았습니다. 무게는 15톤이나 가벼운데 힘은 같으니 가속이 비교가 안 됐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속도를 끌어올리는데 7.2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차는 그 무게 때문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직접 포탄을 장전하지 않고 기계가 분당 12발에서 16발을 알아서 밀어 넣었습니다. 그 덕분에 승무원이 한 명 줄었습니다. 인구가 줄어 군인이 부족한 요즘, 그건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쪽 자료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그 파워팩의 시험 기록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펼친 순간 저는 또 한 번 멍해졌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그 독일제 파워팩이 시제품 시험에서 무려 31건의 심각한 결함을 일으킨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엔진이 과열되고 변속기가 멈추고 부품이 깨졌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다시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분명 31건이었습니다. 세계 최고라던 우리 기술의 민낯이 그 종이 위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유리에 이마를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쥐고 말씀하셨습니다. 라이너,
기술이라는 건 자만하는 순간 끝난다. 우리가 최고라고 믿는 순간 누군가는 우리를 넘어선다. 그때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우리를 넘어설 나라가 어디 있겠냐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난밤 라이마이어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조립공장 출신들이 무슨 전차냐고. 도장 한 번이면 끝나는 나라라고. 그런데 만약 그 말이 틀렸다면, 만약 끝난 게 한국이 아니라 우리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긴 이르다. 한국이 부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넘어섰다는 뜻은 아니다. 폴란드가 한 번 샀다고 해서 그게 옳은 선택이라는 보장도 없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황동 전차 모형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저는 그 감촉의 의지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 두 눈으로 직접 보자. 폴란드로 가자. 한국 전차가 정말로 그곳에 굴러다니는지, 정말로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물량이 도착했는지 직접 확인하자. 그리고 그게 운이 좋아 한번 터진 일이라는 걸 내 손으로 증명하자. 저는 곧바로 출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챙기는 내내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안했습니다. 마치 절벽 끝으로 걸어가는데 스스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라이마이어에게 짧게 연락했습니다. 폴란드에 다녀오겠다고. 그는 콧방귀를 뀌며 답했습니다. 가서 똑똑히 보고 오시오. 그 고철 덩어리들이 진흙탕에 처박혀 있는 꼴을. 돌아오면 같이 와인이나 한잔합시다. 저는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그가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돌아와서 그와 함께 웃으며 와인을 마시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차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서도 폴란드와 한국의 계약 소식이 들렸습니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유럽의 방산 지형이 바뀌고 있다고. 독일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전문가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진지하게 봐야 한다고.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 말이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을 때 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 첫 장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KMW 공장에서 전차 앞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따라잡힌 걸까요?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비행기 엔진이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찼습니다. 몸이 좌석 깊숙이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회색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자 창밖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좌석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출장이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폴란드에서 진흙탕에 처박힌 고철을 보게 될 거라고 믿고 떠났습니다. 라이마이어의 말처럼 한국 전차가 약속을 못 지키고 멈춰 선 모습을 확인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장면을 찍어와서 회의실에서 보란 듯이 펼쳐놓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알게 됩니다. 제가 본 것은 진흙탕에 처박힌 고철이 아니었습니다. 제 35년 인생을, 그리고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그 자부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한 폴란드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던진 한마디는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균열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폴란드 공항에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며 활주로를 가로질렀습니다. 마중 나온 폴란드 관계자가 저를 곧장 군 기지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창밖을 살폈습니다. 어딘가에서 멈춰 선 한국 전차, 진흙탕에 처박힌 고철 덩어리를 보게 될 거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차창 밖으로 폴란드의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평원, 낮은 구름, 그리고 군데군데 흐르는 강.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땅에서 무거운 전차가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고. 분명 한국 전차도 여기서 애를 먹고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기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넓은 연병장 위에
한국 전차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수십 대였습니다. 모두 멀쩡했습니다. 햇빛을 받은 차체가 매끈하게 빛났고 포신이 하늘을 향해 가지런히 뻗어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고장난 흔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진 채로 말입니다. 그때 마침 한 대가 연병장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마치 가벼운 차량처럼 부드럽게 가속했습니다. 흙먼지가 뒤로 길게 흩날렸습니다. 엔진 소리는 묵직하면서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땅이 미세하게 울리는 게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우리 레오파르트 2의 가속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전차와 비교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폴란드 정비 담당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 전차들 계약하고 130일 만에 첫 물량이 여기 도착했습니다. 130일이요. 우리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130일.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가 같은 물량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릴지 가늠해 봤습니다. 우리 공장은 한 달에 겨우 서너 대를 만들어냈습니다. 1년을 꼬박 돌려도 44대가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지 130일 만에 전차를 이 땅에 내려놓은 겁니다. 저는 그 정비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한 번 주유하면 얼마나 갑니까? 480km입니다. 디젤이라 연비도 좋고요. 동유럽 평원에서 작전하기엔 이만한 게 없습니다. 미국 전차는 기름을 어찌나 먹는지 공회전만 해도 연료가 줄어듭니다. 보급 부대가 늘 따라다녀야 하죠. 그런데 이 전차는 그런 걱정이 훨씬 덜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전차도 미국 전차도 이렇게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비 담당자가 저를 한 전차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차체를 두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이 전차의 진짜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전차의 차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부분이 아래로 숙여지더니 다시 뒤로 기울었습니다. 마치 짐승이 몸을 웅크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능선 뒤에 차체를 숨기고 포신만 빼꼼 내밀 수 있습니다. 적의 입장에서는 표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먼저 쏘고 먼저 숨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평원과 구릉이 섞인 땅에서는 이 기능 하나가 생사를 가릅니다. 저는 우리 레오파르트 2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전차는 이게 안 됩니다. 차체를 그렇게 자유롭게 숙이고 기울일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눈앞에서 그 차이를 보니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비 담당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게다가 포탄을 사람이 넣지 않습니다. 기계가 알아서 분당 12발에서 16발을 밀어넣죠. 덕분에 승무원이 1명 줄어서 3명이면 됩니다. 요즘 어느 나라나 군인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군대에 있어 보면 압니다. 저는 그 전차에 가까이 다가가 손을 뻗었습니다. 차체를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강철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단단함이 묘하게도 제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라이히마이어가 비웃던 그 장면, 진흙탕에 처박힌 고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흙탕을 가장 잘 헤쳐나가는 건 가볍고 튼튼한 저 한국 전차였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 도장이 필요 없어졌다는 그 보고가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저들은 이제 제 서명을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35년 동안 제가 쥐고 있던 그 권한은 저 연병장 위에서 이미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전차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연병장의 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전차들의 그림자가 땅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를 밟고 선 채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고, 무언가가 정말로 바뀌었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폴란드 측은 제게 사격 훈련을 참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넓은 사격장으로 나가자 차가운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풀잎 끝마다 이슬이 맺혀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축축한 흙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관측소의 자리를 잡고 멀리 늘어선 표적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전차 한 대가 사격 위치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솔직히 약간의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자동으로 포탄을 장전하는 그 기계가 분명 어딘가에서 실수를 할 거라고, 사람 손만큼 정교하지는 못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 작은 결함 하나라도 찾아내면 저는 베를린으로 돌아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격이 시작되자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땅이 진동했습니다. 제 가슴까지 그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채 숨을 고르기도 전에 두 번째 포탄이 발사됐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람이 장전하는 속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쉬지 않고 포탄을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표적을 살폈습니다. 표적들이 차례로 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표적도, 작은 표적도 거의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때 폴란드 장교가 제게 설명했습니다. 보겔만 씨,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전차가 달리면서 쏠 때 차체가 덜컹거리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 흔들림 때문에 명중률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전차는 다릅니다. 차체가 흔들리면 사격 장치가 그 찰나를 스스로 기다립니다. 포신이 다시 똑바로 정렬되는 그 순간에만 탄을 날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망원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전차가 거친 땅을 달리면서 쏘는데도 표적이 정확히 맞아 나갔습니다. 마치 멈춰서 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날아오는 헬기까지 레이더로 잡아서 격추합니다. 첫 발 명중률이 저격수 수준이에요. 우리도 처음 보고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레오파르트2도 명품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본 그 정확함과 속도는 제가 알던 전차의 수준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때 비웃던 그 자동 장전 장치는 실수를 하기는커녕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관측소 난간을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사격장 너머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한국 전차의 매끈한 차체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폴란드군의 한 장군과 마주 앉았습니다. 코발스키 장군. 기갑 부대를 오래 지휘한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제가 독일에서 왔다는 걸 알자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딘가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차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그가 직접 제 잔에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묻겠습니다. 왜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폴란드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습니다. 코발스키 장군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겔만 씨, 전쟁이 코앞에 닥쳤을 때 우리가 독일에 손을 내밀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전차를 이웃 나라에 거의 다 내줬습니다. 그들이 침략을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적은 바로 국경 너머에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다급하게 독일에 부탁했습니다. 전차를 빨리 달라고. 그런데 독일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몇 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몇 년을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적은 코앞인데 우리 손에는 전차가 없고 가장 가까운 이웃은 몇 년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국경 지도를 들여다보며 우리 군인들이 맨몸으로 적을 막아야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느꼈을 두려움이 제 가슴에도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30일 만에 전차를 가져왔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물량을 정확히 가져왔어요. 군인에게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창고에서 몇 년을 기다리게 하는 전차는 군대에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코발스키 장군은 탁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굵은 손가락이 천천히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성능도 보십시오. 우리 폴란드는 다리가 약하고 강이 많은 땅입니다. 무거운 전차는 다리를 건너지 못합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에 빠지죠. 그런데 한국 전차는 가볍습니다. 53톤이죠. 우리 땅을 자유롭게 누빕니다. 미국 전차는 66톤이 넘고 요즘 레오파르트2도 65톤급입니다.
그 무게로는 우리 땅의 낡은 다리를 건너기가 힘듭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값도 보십시오. 미국 전차 한 대 값이면 한국 전차는 2대를 굴립니다. 한 대에 140억, 미국 건 290억이니까요. 우리처럼 많은 전차가 필요한 나라에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같은 돈으로 2배의 국경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코발스키 장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덧붙였습니다. 보겔만 씨,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는 독일을 존중합니다. 레오파르트 2도 명품이죠. 사실 우리도 그걸 함께 운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 나라 전차를 섞어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품도 다르고 정비 방식도 다르고 정비병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국 전차를 택한 건 그들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단순한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저는 시선을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당장 국경을 지킬 전차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탁자에 비친 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 하나하나가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성능만 좋으면 된다고, 우리가 최고면 다들 우리를 기다릴 거라고. 그런데 군인의 눈에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성능보다 먼저였습니다. 그 단순한 진실을 저는 35년 동안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방을 나서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벽에 손을 짚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코발스키 장군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보겔만 씨, 기왕 여기까지 오셨으니 직접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는 저를 작은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켜자 한국의 기술자 한 사람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라고 했습니다. 통역을 거쳐 저는 그에게 평소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솔직히 묻겠습니다. 어떻게 130일 만에 전차를 납품할 수 있었습니까?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화면 속 엔지니어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저희는 약속을 했으니까요.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물량을 드리는 것, 그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2배, 3배로 돌렸습니다. 한 달에 서너 대 만들던 속도를 10대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밤을 새운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 담담한 목소리에 오히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자랑하는 기색도, 으스대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약속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변속기 말입니다. 그걸 자기 손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엔지니어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매달렸습니다. 시험만 들어가면 부품이 깨지고 멈춰섰죠. 세계 최강 전차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신문 기사도 났습니다. 다들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20년의 깨짐과 손가락질을 저희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우리가 그들을 비웃는 동안 그들은 20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장 한 번이면 끝나는 나라라고 조롱하는 동안 그들은 그 도장을 영원히 필요 없게 만들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코발스키 장군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보겔만 씨. 우리가 왜 한국을 택했는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코발스키 장군의 그 두려움 가득했던 눈빛이 자꾸만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몇 년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 순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의 신뢰를 잃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웠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저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우리 전차를 만들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그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기억 속의 공장은 밤낮 없이 기계가 돌아가고 불꽃이 튀던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새 전차들이 줄지어 만들어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공장은
절반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작업장에 기계 몇 대만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기척도 드물었습니다. 저는 한 늙은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보겔만 씨 아들 아니요. 아버지를 꼭 닮았구먼.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전차를 얼마나 만드느냐고. 그는 한참을 말없이 텅 빈 작업장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에 서너 대요. 그것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던 걸 손보는 거지. 백지에서 전차를 뽑아내는 건 이제 우리도 못하오. 그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다 늙어 죽었거든.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일을 배우려 하지 않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탄이 배어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다들 전차가 필요 없다고 했지. 그래서 공장 문을 닫고 있던 전차도 헐값에 팔아치웠소. 그땐 그게 현명한 줄 알았지. 그런데 이제 와서 전차가 다시 필요해지니 우리한텐 만들 능력이 없는 거요. 근육이 다 빠져버린 거지. 저는 그 텅 빈 작업장을 둘러봤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기계들, 멈춰선 컨베이어. 어디선가 바람이 새어들어와 휑한 소리를 냈습니다. 공장을 나서기 전 저는 한 사람을 더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옛 동료였던 분이었습니다. 한때 이 공장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가 은퇴한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노인은 저를 보자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지금 이 꼴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저는 거실에 앉아 그분이 끓여준 차를 마셨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전차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도 그 사진들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만했어. 그게 전부야.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원히 최고일 거라고 믿었지. 그래서 멈췄어. 더 배우지 않았고, 더 만들지 않았어. 후배들을 키우지도 않았지. 반면에 한국은 우리한테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어. 매일 조금씩 20년을 쉬지 않고 나아갔지. 그 차이가 지금 이 결과를 만든 거야. 그는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라이너, 자네 아버지가 늘 하던 말 기억하나? 기술은 자만하는 순간 끝난다고. 그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았지. 저는 찻잔을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뜨거운 차의 김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집을 나서며 저는 한참을 길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낡은 공장의 굴뚝이 멀리 보였습니다. 연기가 나지 않는 굴뚝이었습니다. 한때 쉬지 않고 연기를 뿜던 그 굴뚝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우리 독일의 전차 생산 기록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화면의 불빛이 어두운 방을 푸르스름하게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본 순간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우리 독일이 자국군에 납품할 새 전차를 마지막으로 만든 게 무려 29년 전이었습니다. 29년.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단 한 대의 새 전차도 백지에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기존 전차를 뜯어 고치고 손보는 일만 반복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굴릴 수 있는 전차는 280대 남짓이었습니다. 한때 유럽을 호령하던 나라의 초라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가방에서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KMW 공장에서 전차 앞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기름때 묻은 손, 그 자부심 가득한 얼굴.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그 공장은 이제 한 달에 서너 대를 겨우 만들어냅니다. 한국의 공장 하나가 한 달에 그 절반을 만들어낼 때 말입니다. 저는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손끝으로 쓸어봤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전차의 심장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몇 안 된다고. 독일이 그중 으뜸이라고. 저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게 제 자부심이었고 제 권한의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심장을 한국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더 빨리, 더 싸게 말입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하늘이 회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무엇을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도장이 우리의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힘이 아니라 남의 발목을 잡는 족쇄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족쇄마저 이제는 끊겨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자만하는 사이 누군가는 우리를 넘어섰다는 것을.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그제야 가슴에 박혔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자만하는 순간 끝난다고. 우리가 최고라고 믿는 순간 누군가는 우리를 넘어선다고. 며칠 뒤 한 통의 보고서가 또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터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터키는 유럽에서 전차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입니다. 무려 2290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터키가 자기 나라의 자존심을 걸고 새 전차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알타이라는 이름의 전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의 내용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터키의 자존심 전차가 한국산 심장 없이는 양산조차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터키는 원래 독일 엔진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만들려고 오랫동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터키는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 3,100억 원어치의 한국산 파워팩을 사들여 그제야 알타이 전차의 양산에 숨통이 트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유럽에서 전차를 가장 강하게 갖춘 나라도 가장 많이 가진 나라도 그 심장은 결국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도 터키도 말입니다. 한때 그 모든 나라들이 우리 독일을 올려다봤는데 이제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국의 한방산 분석가가 발표한 자료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료는 차갑고 건조한 데이터로 한 가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차의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기술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식 설계를 두고 의미 있고 타당한 진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한때 우습게 보던 그 기술을 미국 전문가가 정면으로 인정한 겁니다. 저는 그 분석가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화면 너머의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겔만 씨,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군사력을 따질 때 전차가 몇 대 있느냐만 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그 전차가 당장 싸울 수 있느냐, 약속한 때에 전선에 도착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유럽에서 가장 강한 기갑 부대는 가장 많은 전차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빨리 최신 전차를 갖춘 나라죠.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한 핵심이 바로 한국 전차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독일은 명품을 만듭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명품을 만드는 것과 그 명품을 제때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냈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국 전문가의 입에서 나온 그 평가가 제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이상한 소문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라이히마이어가 몇몇 언론에 은밀히 손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전차에 결함이 많다느니 폴란드가 곧 후회할 거라느니 하는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챙긴 이익은 감추고 한국을 깎아내려 위기를 모면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듣고 입맛이 썼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는커녕 거짓을 퍼뜨려서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 그게 라이히마이어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들고 라이히마이어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늘 앉던 그 식당의 그 방이었습니다. 두꺼운 카펫, 묵직한 와인잔, 은은한 조명. 그는 저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와인을 권했습니다. 보겔만, 폴란드는 어땠소? 고철 덩어리들이 진흙탕에 처박혀 있던가? 저는 와인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앞에 보고서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폴란드의 130일 납품 기록, 우리의 29년 공백, 터키 알타이의 한국산 심장, 그리고 미국 분석가의 평가까지. 라이히마이어는 그 종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와인잔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클라우스, 진흙탕에 처박힌 건 한국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였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라이히마이어는 한참 동안 그 종이들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살찐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금반지가 조명 아래에서 더 이상 번쩍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조립공장 출신이 무슨 전차냐던 그 입이, 도장 한 번이면 끝나는 나라라던 그 입이 그날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라이히마이어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오. 정부가 결정을 미룬 탓이지. 조달청이 제때 움직였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보겔만, 당신네 부서가 일을 똑바로 했어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 한국을 조롱하며 변속기 값을 올려 한몫 챙기던 사람이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사실 변속기 단가를 1년 새 23%나 올린 게 누구였습니까? 그렇게 값을 올려 폴란드 같은 나라들을 등쳐먹은 게 바로 그였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글픔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너져 내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클라우스, 책임을 떠넘긴다고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는 제 등 뒤에 대고 무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똑바로 마주보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라이히마이어는 그것으로 끝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무슨 짓을 벌이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우려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한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 전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폴란드가 성급한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처는 익명의 방산 전문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는 순간 누가 흘린 건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라이히마이어였습니다. 그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거짓을 퍼뜨리는 길을 택한 겁니다. 자기가 변속기 값을 올려 한몫 챙긴 일은 감추고 한국을 깎아내려 위기를 모면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분노가 천천히 끓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폴란드 측이 곧바로 반박 자료를 냈기 때문입니다. 코발스키 장군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한국 전차의 실제 운용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고장률, 가동률, 정비 기록까지 전부 말입니다. 그 숫자들은 기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국 전차는 결함투성이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거짓 기사는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라이히마이어가 그동안 챙긴 부당한 이익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변속기 값을 1년 새 23%나 올린 일, 그 차액을 어디에 썼는지, 누구와 결탁했는지. 한 번 실이 풀리자 그가 숨겨온 것들이 줄줄이 딸려 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통쾌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평생 남을 비웃고 등쳐먹던 사람이 제 거짓말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라이히마이어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고급 식당에 있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사무실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늘 끼고 다니던 금반지도 그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비웃듯 입을 비틀었습니다. 보겔만, 결국 당신도 한국 편에 선 거요? 독일 사람이?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클라우스, 나는 한국 편에 선 게 아닙니다. 진실 편에 선 겁니다. 당신은 그 둘을 구별하지 못하는군요.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 비슷한 것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도장 한 번이면 끝나는 나라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끝난 건 거짓말로 자리를 지키려 한 당신입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다시 베를린의 그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보고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직접 유럽 기갑 전력의 변화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해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독일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했는지 가감없이 담은 보고서였습니다. 발표하던 날 회의실은 가득 찼습니다. 베버 국장도 젊은 분석관도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첫 장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9년 동안 새 전차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우리에게 변속기를 빌리던 나라에서 우리 도장이 필요 없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가장 강한 기갑 부대도 가장 많은 전차를 가진 나라도 그 심장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가 몇 년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130일 만에 전차를 받았습니다. 터키는 자기 자존심 전차의 심장을 결국 한국에서 사왔습니다. 우리가 자만하는 동안 그들은 20년을 견디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화면 옆에 비췄습니다. KMW 공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 공장에서 평생 전차의 심장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은 자만하는 순간 끝난다고. 우리가 최고라고 믿는 순간 누군가는 우리를 넘어선다고.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지금의 우리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보고서를 끝맺으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이유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다시 일어서는 첫걸음입니다. 한국이 20년의 비웃음을 견디며 일어선 것처럼 우리도 자만을 버리고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부끄러운 보고서를 쓴 이유입니다. 저는 마지막 장을 띄웠습니다. 거기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럽 기갑의 심장은 이제 서울에 있습니다. 회의실은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베버 국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승리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의 무겁고도 결연한 박수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홀로 창가에 섰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하지만 구름 사이로 가느다란 햇살이 비쳐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야 아버지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도장을 쥐고 있는 것이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남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권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은 남의 발목을 잡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비웃음을 견디며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데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멈춰선 나라와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나아간 나라. 우리는 전자였고 한국은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오늘의 모든 것을 갈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비웃던 독일이 끝내 고개를 숙인 이야기였습니다. 변속기 하나 만들지 못한다던 그 모진 비웃음을 우리는 20년의 인내와 땀으로 갚아냈습니다. 누군가의 조롱이 여러분의 길을 막아설 때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간 대한민국을 떠올려 주세요. 멈추지 않는 한 걸음이 결국 세상의 기준을 바꿉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